무효 판결이 있으면 자본시장에서는 좀 크게는 한 2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그러네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럼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겠죠. 네. 김광석 실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머니트렌드 2016에도 공저자로 참여해 주시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직영학적 분절화를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결국에 지금 관세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관세 부분도 지금 뭐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특히 2심에서 뭐 판결이 져가지고 관세가 무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해를 한번 되짚어 보면 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제 인생에 올해 25년의 명장면이라고 하면 싫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넬 들고 네. 상호관세 부과합니다. 4월 3일. 네. 그게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4월 3일에서 9일 사이가 세계 200여 나라의 주가의 저점입니다. 2025년에 다 빠졌죠, 진짜. 딱 정확히 네. 대략 한 4월 4일, 5일 정도가 바닥 구간인 거예요. 정확히 세계 200여 나라의 바닥. 그리고 어쩌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전후로 했을 때 그때가 세계 200여 나라의 정점이에요. 네. 주가의 정점.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에이펙 정상회담은 우리 이제 상호관세 떨어뜨리자,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니까 관세가 결과적으로 주가의 바닥과 고점을 형성시켰다라고 표현해도 크게 무리함이 없죠.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죠.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변수가 지정학적인 이슈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 상호관세 자체가 1심과 2심에서는 무효 판결된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쟁점입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만약에 무효가 내려질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리고 무효가 내려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무효 판결이 있으면 네. 자본시장에서는 좀 크게는 한 2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조정을 한번 거칠 수는 있습니다. 예, 그 조정이 올 수 있는지를 한번 먼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상호관세 무효 소송 판결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호관세는 IEPA에 근거해요. 네. 이 법은 뭐냐면 두 가지가 핵심인데,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에 놓여 있다. 그리고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 맞느냐라는 논란. 네. 두 번째, 그럼 수입 규제 조치가 있는데 규제 조치는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해당되느냐,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근데 1심, 2심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무역적자가 왜 비상 상황인 거냐? 그리고 왜 관세를 이거는 의회의 권한이다.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이게 1심, 2심의 결론인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의 지금 무역 수지의 흐름이에요. 만성 적자죠. 네.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은 계속 적자인데 네. 왜 갑자기 비상사태냐, 무역 적자가 왜 비상사태냐, 이걸 지금 논하는 거, 법원의 입장에서. 네, 네. 또 한 가지 또 큰 주장은 뭐냐면, 미국에게 무역 적자를 가져다 주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은 뭐 그렇다고 가정하자. 근데 두 번째 권역이 EU인데 네. EU가 가져오는 무역 적자 이 규모가 미국에게 뭔가 비상 상황을 가져오는 그런 무역 적자의 상황이냐.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 네. 우방국 아니냐. 이게 미국에게 뭔가 문제를 주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할 만한. 이것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산업 경쟁력 아니냐. 네. 그럴 수 이게 있죠. 이게 네. 법의 판단인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네. 이게 첫 번째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관세라는 것은 세금을 매기는 세제인데
왜 세제를 행정부가 컨트롤하느냐? 의회의 권한이다. 어쨌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IEPA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법원의 판결도 이것에 있어서 현재는 부정적으로 현재 의견이 물론 이제 언론 외신을 보면은 민주당 쪽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을 좀 구분해 보면 약간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일단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도 모른다. 지금은 어떻게 판결 내려질지는 그렇죠. 누구도 모른다. 네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대법원의 그 법관들도 모른다. 뭐 어쨌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그들 스스로도 모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앞에 남아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패소하게 되면 이게 자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관세가 사라지는 거예요? 상호 관세가? 그러면 상호관세를 그동안 부과했었으니까 네. 뭐 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돌려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부과를 했을까요? 그럼 미국에서 행정부가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관세를 냈던 거예요. 네. 그럼 수입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수입업체들한테 돌려줘야 될 상호관세 부과액이 적게는 1천억 달러, 뭐 많게는 네. 한 2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현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호관세가 추세를 보니까 여느 해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월별 그러네요. 관세 세입이 어마어마합니다. 3배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국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이것을 쓰고 있잖아요. 네. 유동성으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돈을 어디서 구해오죠? 이것을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야. 거예요. 이미 25년 7월에 OBBBA법을 통과시키면서 네.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어쨌든 이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네. 국채를 찍어내야 돼요. 그러네요. 그럼 국채를 찍어내면 그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몰라요.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채 발행량이 많아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올라가겠죠. 네. 국채 금리가 이게 사실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도 국채 발작 증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것과는 무관한 일이지만 셧다운과 관련된 일이지만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국채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럼 국채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조정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AI 거품론에 대해서 앞에 우리 논의를 했지만 AI 거품론은 핑계인 거예요. 거품론 때문에 조정인 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이 아마도 무효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만큼 내가 벌었으니 벌고 나와야겠다. 네. 무효 판결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라리 나와 있다가 그 결과가 내려지면 그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뭐하러 지금 그냥 거기 참여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선 팔았다. 그렇죠.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역시 반쯤은 뭐 무효 판결 있을 거야. 또 반쯤은 뭐 유효 판결 있을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도 있겠죠. 그럼 어쨌든 무효 판결이 있게 된다. 그런 불확실성이 앞에 있으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탈하고 네. 또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코인 가격도 조정되는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결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때 큰 조정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넌지시 결과에 대해서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잽잽을 날리듯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조정되어 가는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 사인이 없다가 한번 딱 발표가 되면서 큰 조정이 있거나 하는 식으로 조정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무효 판결이 된다면 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패소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에 이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무효가 날 확률도 어쨌든 꽤 높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게 1심, 2심 다 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뭐 물론 대법에서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도 그거를 뭐 대비를 안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뭐 플랜 B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 플랜 B가 사실은 더 무섭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챗GPT한테 좀 물어보고 왔거든요.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자기도 모른대요. 네. 자기도 모르는데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물론 이 챗GPT가 무엇을 학습했는지는 저도 모르니까 어쨌든 봐야 되는 겁니다만 단정 짓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하게 될 것을 가정하고 플랜 B를 이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일단 플랜 B로 가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패소하지 않기를 바래요. 차라리 관세가 낫다. 그렇죠. 이미 상호관세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그거 무역 협상했고 그것에 다 적응하는 움직임 했는데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움직였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였고 협상까지 다 했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수준의 또 플랜 B를 또 적용한다. 또 한 번 변수가 생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자본시장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무역시장, 실물 경제적으로 우당탕탕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 플랜 B를 잠깐 말씀드리면 바로 이런 건데 지금까지 품목별 관세를 도입했었던 그 법적 기반이 무역 확장법이에요. 네.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 관세 이런 것들이 무역 확장법에 기초한 것인데 이 무역 확장법의 기초에서는 얼마든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재밌는 것은 품목별 관세는 기본적으로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 품목들을 다 헤아려 보고 그 품목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 예를 들어서 15% 관세를 부과하면 네. 무역 확장법에 기초해서 동등한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겠죠. 네. 근데 더 어지러워지겠죠. 그럼 많은 기업들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품목별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산식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플랜 B라는 것을 이미 고민하고 있고 패소하게 될 경우 그것에 따른 또 다른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플랜 B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날 후폭풍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있다.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불확실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떠안고 지금 주식시장에 위험 자산을 갖고 있는 게 싫다 하면서 지금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번에 만약에 뭐 이게 합법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에서 그냥 손을 들어주면 트럼프 네.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졌던 게 회복하면서 다시 또 한번 또 전고점을 뚫는 뭐 이런 식의 또 반대 움직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소한다. 네. 그럼 트럼프 말이 맞았어 하면서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무역 질서는 더 또 한 번 혼란스러운 일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왕이야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마치 그러니까 기존의 한미 FTA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왕이야. 나는 그냥 제왕이야라고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어 놨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봐 상호관세 합법적이야가 되니까 네. 역시 그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끌어갈 수 더 세게 있다는 하니까. 거죠. 그 지지 기반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오히려 무역 질서가 또 한 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하는 뭐 추측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둘 중에 패소와 승소 중에 뭐가 더 혼란스러울까 뭐 그냥 가정을 해본다면 둘 다 혼란스럽겠지만 어떤 결과든 혼란스럽겠지만 그래도 패소할 때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그 국가별 분절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뭐 세계화의 반대로 가면서 어쨌든 경제의 어떤 활력이나 이런 걸 좀 감소시키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궁극적으로는 관세가 없어지는 이제 과거의 미국
체계로 돌아가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 봐야 됩니까? 이거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도 이제 9월 수출액, 10월 수출액 이 수출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안 줄어요. 안 줄어요. 중국의 수출액을 보니까 안 줄어요. 네. 일본의 수출액을 보니까 안 줄어요. 왜 안 주나 또 뜯어봤더니 국별 수출액을 좀 뜯어봤더니 되게 재밌는 게 대미 수출액만 줄어요. 대미 수출액만 줄고 대세계 수출액이 늘어요. 네. 이게 직영학적 분절화의 단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해요. 25% 관세를 부과해요. 품목별 관세를.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 너네가 좀 이거 우리가 박앤세일에서 공급할 테니까 너네가 좀 사줘. 네. 근데 유럽 입장에서 철강 알루미늄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으니까 땡큐죠.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것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 관세 전쟁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는 디플레 압력을 줘요. 실제 디플레 압력을 주고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끼리 오히려 똘똘 뭉치게 돼요. 기억하십니까? 그 시진핑 주석하고 모디 총리하고 악수하는 모습. 네. 이게 상징적인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게 세계 주요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식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 세계 나머지 국들이 좀 연대하고 강화하고 합종 연행하고 그래서 이제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전개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지정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마치 200여 개의 퍼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200여 개의 나라들로 세계의 지구본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었다면 이게 흩어지는 거죠. 파편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편화되는 것을 지경학적 프래그멘테이션, 지오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프래그멘테이션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이합집산 합종연행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이미 관세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미 관세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 맛을 봤다. 그렇죠. 이미 뭐 한 3배씩 거드니까. 그게 미국의 재정 수지에 네. 들어가는 거예요. 세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부가 됐기 때문에 그 관세를 아예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미국의 역사를 되짚어봐도 트럼프 일기 때 일기가 시작되기 전 단계에 미국 관세율이 예를 들어 3%였어요. 평균 관세율이. 근데 미국 트럼프 일기 때 관세율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예를 들어서 평균 관세율이 10%로 올라갔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 때 관세율을 또 낮춰 잡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일기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한 5%로 떨어져요.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는 다시 올리는 거죠. 네. 물론 트럼프 시대가 또 끝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시대만큼은 아닐지라도 트럼프 시대 이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관세를 유지함으로써 새 입의 수단으로서 재정 수지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중간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이면 지역 선거가 있는데 네. 계속 정치인들이 뭐 합니까? 계속 유세하고 할 때 뭐라고 유세해요? 우리 공항 질게요. 우리 동네 뭐 발전시킨다. 네, 병원 다 돈이죠 뭐. 새로 만들게요. 공항 없앨게요 하는 유세 보셨어요? 우리 있던 병원 없애줄게요 하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다 뭔가를 새로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돈이 더 필요해요. 계속. 근데 계속 더 많은 돈을 찍어내야 되고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경제체제로 가는데 새 입에 이만큼 의존하고 있던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도 관세에 완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플랜 B를 이용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기초해서라도 일정 부분 상호 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관세 세입을 어느 정도 만드는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제 뭐 내년 이제 2026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이번 머니 트렌드 2026 책도 이제 나왔지만 네. 결국에 그럼 내년에 세계 분절화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그냥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점점 더 계속 가는 건가요? 이미 분절화는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살짝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연설 같은 거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연설 같은 거 하실 때 여러분 이런 세계화의 시대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세계화의 시대 끝났다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끝났고 네. 프래그멘테이션이 전개되고 있다. 200여 개 나라가 똘똘 뭉치는 이 세계화의 시대는 2022년 러우 전쟁을 시작으로 끝났다. 1980년부터 22년 이때 끝났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시작됐고 세계 각국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경학적 분절화의 현상이다.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이 표현을 뭐 어쩌면 한국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 뭐 저일진 모르겠으나 네. 제가 최초로 쓴 게 아니라 22년부터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썼던 표현이에요. 22년 러우 전쟁 직후부터 소위 월드뱅크, IMF, OECD 이런 국제 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오 이코노미컬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등장했고 이게 약간 방송계에서는 어떤 현상이냐면 저처럼 그냥 이코노미스트가 경제 연구하는 사람이 지정학을 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지정학자들이 경제학을 좀 공부를 하거나 이런 현상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정학을 빼놓고는 지금의 주식시장을 논할 수가 없어. 제가 모두의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그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고 네. 이거 없애기로 모여서 약속하는 그 시점이 주가의 정점인데 지정학을 빼놓고 어떻게 이 자본시장을 논할 수가 있는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이번 머니 트렌드에서 지정학의 결을 좀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야만 큰 틀에서의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제가 아마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씀드릴 텐데 도대체 그러면 이 유동성 장세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날까요?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요. 지정학적 색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정학적인 전제를 깔고 이 시장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릴게요.